2025년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 8천 명,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 전문가들은 즉시 말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붕괴될 것이다. 경제는 방위비 협상에 짓눌릴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예상과 달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산 수출은 세계 4위로 뛰어올랐고 군 지휘 체계는 전작권 전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가진 냉전식 시각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터져나온 한 줄짜리 발표가 워싱턴을 뒤흔들었습니다.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 70년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묘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전략연구소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20여 명의 연구원들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중국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동료들이 우려를 쏟아내는 가운데 저 혼자만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미군 없이는 버틸 수 없을까요? 지난 5년간 제가 분석해온 데이터와 현장의 온도차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존 밀러 선임연구원이 화이트보드에 급하게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반도 균형 붕괴, 동북아 안보 공백, 중국 패권 확대. 익숙한 단어들이 보드를 가득 채웠습니다. 앤드류,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 존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동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글쎄요, 한번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위기를 논할 때 현지 조사를 제안한 건 좀 이상했을 테니까요. 직접 간다고? 지금 시점에? 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그간 한국 관련 보고서를 쓰면서 계속 이상함을 느꼈어요. 워싱턴에서 만나는 한국 관료들과 언론 보도, 그리고 제가 분석한 경제 데이터 사이에 괴리가 있었거든요. 숫자상으론 한국이 꽤 괜찮았어요. 경제 성장률 2.7%, 국방비 GDP 대비 2.6%, 첨단 기술 수출 증가율 연 15%. 취약한 국가의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선진국에 가까웠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 통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2015년 36억 달러에서 2019년 약 100억 달러로 급증했더군요. 무기를 사던 나라가 파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저는 책상에 엎드려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70년 전 전쟁의 기억, 1960년대 경제 원조의 추억. 혹시 우리가 과거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아내에게도 말했죠. 여보, 한국에 한번 가볼까 해. 갑자기 왜? 위험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정말 위험한지. 2주 후, 저는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마지막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했어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AA, 1인당 GDP 3만 1,000달러, 반도체 세계 점유율 60%. 숫자만 보면 완전한 선진국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곧 진실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과연 한국은 정말 우리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나라일까요?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위기에 휩싸인 나라라기엔 너무나 평온한 분위기였거든요.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었고 공항 직원들의 표정엔 긴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웃으면서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불안정한 나라의 모습일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공항철도 매표소에서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서울역까지 43분 걸려요. 6분마다 운행하고요. 정확한 시간, 체계적인 운영. 이미 첫인상부터 제 예상과 달랐어요. 열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설 중인 고층 빌딩도 여러 개 보였고요.
침체된 경제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차 안승객들도 여유로웠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불안감에 떠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시 운행으로 서울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정말 43분 만에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니 규모에 놀랐어요. 현대적인 건물, 깔끔한 시설,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 어디서 봐도 선진국의 교통허브였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께 명동까지 가달라고 하니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시더군요. 한국 처음이세요? 여행 온 거예요? 일 때문에 왔어요. 워싱턴에서 온 연구원입니다. 미국에서요? 요즘 양국 관계가 좀 복잡하던데 괜찮죠? 기사님의 말투에서 걱정보다는 담담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이미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70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어온 나라의 여유로움이랄까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예전 같지 않으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명동거리에 내려서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상가들, 활기차게 쇼핑하는 사람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 경제 제재나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호텔 로비도 붐볐습니다. 체크인 대기줄에 서 있는데 앞에 선 일본인 관광객이 직원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말 안전한가요? 뉴스에서 긴장 상황이라고 하던데. 전혀 문제 없어요.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호텔 직원의 대답이 너무나 자신만만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왔어요. 출근길 풍경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랐지만 그건 바쁜 일상 때문이지 불안감 때문은 아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기사가 있었지만 일면 톱 기사가 아니라 3면 정치면 한 구석에 있었어요. 일면은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 소식이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현지 뉴스를 봤습니다. KBS 뉴스 앵커의 표정이 심각하긴 했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설위원이 나와서 말했어요. 우리 국방력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기존의 모든 분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건물의 규모에 먼저 놀랐습니다. 현대적이고 웅장한 외관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경비원들의 표정을 살폈는데 긴장감보다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이미 2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CNN, BBC, 로이터. 익숙한 로고들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하며 긴장한 표정이었죠. 오후 2시 정각, 김준호 국방부 대변인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걸음걸이에서 흔들림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한미동맹 관련 논의에 대해 우리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변인의 첫마디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변명이나 우려가 아니라 명확한 입장이라고 했거든요. 우선 전자권 전환 준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권 전환.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직접 작전을 지휘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김 대변인의 어조가 너무 당당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독자적 지휘 능력을 완전히 갖췄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김 대변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군의 실시간 감시 범위는 한반도 전역과 주변 해역을 완전히 커버합니다. 정밀 타격 미사일은 현재 500발 이상 실전 배치됐고요. 제가 알던 한국군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혹시 미군 철수 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공백이라기보다는 체계 변화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김 대변인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차세대 구축함 KDDX,
생소한 무기 이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모든 무기들이 국산인가요?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네, 핵심 기술은 모두 우리 것입니다. 일부 부품은 국제 협력으로 조달하지만 설계와 생산은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브리핑이 계속되면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는 유럽 여러 나라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됐다는 것. 잠깐만요. 저는 또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작년 기준 약 100억 달러입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무기를 사던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이 된 겁니다. 김 대변인이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K방산 브랜드는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죠. 한 일본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군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지 않나요? 김 대변인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협력과 의존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브리핑 후반부에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군의 AI 기반 지휘 시스템, 드론 작전 능력, 사이버 방어망. 첨단 기술이 총집합된 21세기형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김 대변인이 정리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70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정말 한국이 이 정도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과장된 발표일까요? 복도에서 만난 미군 연락장교에게 물어봤어요. 방금 브리핑 내용,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가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5년 전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5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 과연 그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KTX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국방부 브리핑이 정말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2시간 반 만에 울산역에 도착했는데 역시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축구장만 한 선박들이 줄지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온 이유는 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민 부장입니다. 현대중공업 해양방위사업부 부장이 저를 맞아줬어요. 40대 초반의 엔지니어 출신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뭐가 궁금하신가요? KDDX 구축함 건조 현장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정민 부장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며들었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차세대 구축함입니다. 건조 현장으로 가는 길에 그가 설명해줬어요. KDDX는 완전히 우리 기술로 만드는 첫 번째 대형 전투함이에요. 7,000톤급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능력을 갖췄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영화에서나 봤던 최신형 구축함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저 레이더 시스템도 국산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우리 기술입니다. 탐지거리 400km, 동시 추적 목표 1000개 이상 가능해요. 이건 미군 이지스함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갖게 된 건가요? 본격적으로는 2010년부터 시작했어요. 15년간 집중 투자한 결과죠. 그 기간 동안 한국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오후에는 창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한화시스템 창원 공장에서 K9 자주포를 직접 봤어요. 155 곡사포를 장착한 이 자주포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실물은 상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몇 개국에 수출됐나요? 저는 안내하는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총 10개국 정도 됩니다. 올해만 500대 넘게 수출 계약을 맺었어요. 이건 엄청난 숫자였어요. 경쟁력은 어디에 있나요? 가격 대비 성능이죠. 독일이나 미국 제품의 60% 가격으로 90% 성능을 제공하거든요.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더욱 놀랐어요. 자동화된 생산 라인,
정밀한 품질 관리, 체계적인 테스트 과정. 이미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체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역수출이에요.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역수출이요? 네, 미국에서 들여온 기술을 개량해서 다시 미국에 파는 거예요. 일부 부품은 우리가 더 잘 만들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받아온 게 아니라 개량하고 발전시켜서 되팔고 있었던 거죠. 저녁에 창원의 한 방산업체 사장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김성호 사장은 60대 중반의 베테랑 경영인이었습니다. 사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가 시작된 건가요? 김 사장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방산 자립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예전엔 미국, 유럽에서 사기만 했는데 이제 우리가 팔고 있으니까요. 그가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러브콜이 많아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성능도 검증됐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핵심 부품 일부는 미국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만약 제재라도 당하면 어느 정도나 의존하고 있나요? 분야마다 다르지만 보통 20에서 30% 정도. 예전 80%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있어요. 이 대화에서 저는 한국의 현실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됐어요. 분명히 많이 발전했지만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다는 것. 동맹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무기 수출국이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독립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여전히 일부 기술과 부품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맹의 의미도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보호와 피보호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 말이에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업단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워싱턴의 우리 동료들이 이 변화를 알고 있을까요? 한국이 이렇게 바뀐 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의 발전상은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김성호 사장이 말한 핵심 부품 의존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LIG넥스원이라는 회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박철민 상무와의 면담이 예상과 달리 솔직했어요. 40대 후반의 그는 20년간 방산업계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최근 성과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박 상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성과는 맞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인가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정밀 센서, 고급 소재. 핵심 부품들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랑하는 천국 미사일 시스템, 겉보기엔 완전 국산이지만 내부 부품 30%는 해외산이에요. 생각보다 높은 수치였어요. 만약 미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면 생산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단기간에 대체제를 찾기도 어렵고요. 박 상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방산업계의 딜레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분명히 큰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안보는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오후에는 중소방산업체 몇 곳을 더 방문했어요. 대기업과 달리 이들의 고민은 더욱 현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군 철수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올랐어요. 한 업체 대표가 털어놨습니다. 자주 국방 니즈가 커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하죠.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기술 이전이나 부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양면성이 한국 방산업계의 현실이었어요.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인 상황 말이죠. 저녁에 국방부 퇴역 장군 한 분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병철 예비역 중장은 40년간 군 복무를 마친 베테랑이었어요.
장군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이 장군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군은 많이 강해졌어요. 하지만 동맹의 가치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정보 공유, 합동작전 능력, 첨단 무기 체계. 이런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져도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기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든든한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럼 동맹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말이에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동맹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향 말이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한 대학교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 참석하게 됐어요. 20대 대학생들의 시각이 궁금했거든요. 한 정치외교학과 학생이 발표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미군 기지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문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건지. 다른 학생이 반박했어요. 아직 북한 위협이 있는데 너무 성급한 생각 아닌가요? 토론을 들으며 저는 한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느꼈어요. 젊은 세대는 더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기성세대는 신중한 접근을 선호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워싱턴에 있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앤드류 어때? 상황이 심각한가? 존 밀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복잡해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무슨 뜻이야?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동료들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명확한 답을 원했는데 제가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철수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관계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화상회의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 24시간 불이 켜진 빌딩들. 이 모든 게 정말 미군 철수 하나로 무너질까요? 하지만 동시에 김성호 사장과 박철민 상무의 걱정스러운 표정도 떠올랐어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 제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 충돌했어요.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하다와 여전히 동맹이 필요하다. 그때 갑자기 새벽 5시를 알리는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설정한 알람이 아니었거든요. 뉴스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북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새벽 5시 12분, 갑작스런 뉴스 속보에 잠이 깼습니다.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저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TV를 켰어요. 앵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6분과 5시 27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과연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로비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체크아웃하는 손님들, 아침 뉴스를 보는 비즈니스맨들. 모두가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프런트 직원도 여유롭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북한 미사일 소식 들으셨나요? 제가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네, 들었어요. 별일 아닐 거예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별일 아니라니요? 요즘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미사일 발사에 익숙하다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오전 9시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브리핑룸이었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분했어요. 김준호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긴장감보다는 숙련된 전문가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대변인이 상세한 분석 자료를 제시했어요. 발사 시각, 비행거리, 고도, 착탄 지점. 모든 게 정확하게 파악돼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 직후부터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위협 수준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시민들에게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나요? 평상시와 동일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군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어요. 이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불안감을 조성하는 대신 안정감을 주려는 모습이었거든요. 브리핑 후 저는 시내로 나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더 살펴봤어요. 명동, 강남, 홍대. 어디를 가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라면 난리가 났을 상황인데 여기선 일상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오후에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박영수 교수는 북한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시민들이 너무 태연한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박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70년간 위기를 학습한 사회의 모습이죠. 위기를 학습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론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걸. 그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발사는 메시지 전달용이지 실제 공격 의도는 없거든요. 양쪽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미국의 우려는 과도한 건가요? 미국은 거리가 멀어서 감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마주하고 살거든요. 저녁 뉴스 시간에 다시 TV를 봤어요. 북한 미사일은 여전히 주요 뉴스였지만 톱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경제 뉴스, 사회 이슈들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었어요. 밤 11시 뉴스에서는 아예 간단히 언급되고 넘어갔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우리 군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침착함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위험에 둔감해진 걸까요? 하지만 곧 답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주가를 확인해 보니 별다른 변동이 없었어요.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이었고 국채 금리도 평상시와 비슷했습니다. 시장이 이 상황을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70년간 축적된 위기 대응 능력. 이게 바로 한국의 숨겨진 힘이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용산 전쟁기념관 근처에서 이철수 예비역 대장을 만났습니다. 70세의 그는 한국 현대사를 몸소 겪어온 산증인이었어요. 장군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국군은 어떤가요? 이 장군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격세지감이에요. 제가 소위로 인관했을 때만 해도 미제 무기가 주력이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니까. 그가 기념관을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6.25 때 우리 무기라고는 일제강점기 총 몇 자루가 전부였어요. 70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이제 미군이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힘이 세졌다고 해서 친구가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관계의 성격은 바뀌어야 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전엔 형님과 동생 관계였다면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야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요. 오후에는 강남의 한 IT 기업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김민준 차장은 32세의 방산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 저희 세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김 차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미군 기지를 보고 자랐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우리가 개발하는 무기 체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AI 기반 지휘 시스템, 드론대 공격, 사이버전 능력. 미국 못지않아요. 그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준 프로그램이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작전을 제시하는 AI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거 순수 국산 기술인가요? 95% 이상이요. 일부 하드웨어는 수입하지만 핵심 알고리즘은 모두 우리가 개발했어요. 그의 동료 엔지니어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는 분야도 많아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5G 통신, 배터리 기술, 반도체. 이런 건 우리가 세계 최고거든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완전한 고립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미군 철수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거죠. 김 차장이 덧붙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와 비공개 면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한미동맹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철수나 유지가 아니라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엔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공동 기획하고 공동 실행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해요. 그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미국이 참여하고 미국 무기 체계에 우리 기술이 들어가는 식으로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시작됐어요. F-35 전투기에 우리 부품이 들어가고 있고 차세대 전투기는 공동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대화에서 저는 한국 정부의 전략을 이해하게 됐어요. 단순한 의존 관계를 벗어나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거였죠. 국민 여론은 어떤가요? 복잡해요. 기성세대는 신중한 입장이고 젊은 세대는 변화를 원하거든요. 정부는 이 두 목소리를 모두 고려해야 해요. 다음 날 여론조사 기관을 방문해 최근 조사 결과를 확인했어요.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 한미동맹 유지 찬성 75%, 30대 40대 동맹 현대화 찬성 68%, 20대 자주 국방 강화 찬성 61%.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한국의 역할 확대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자신감은 주목할 만했어요. 이들은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경제 발전의 혜택을 만끽하며 자랐습니다. 당연히 안보 인식도 다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들도 무모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한 단독 방어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동맹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바로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과거의 한국이 아닌 새로운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가 남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정리하고 워싱턴에 보고해야 할까요? 제 머릿속에서 결론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편견이었다는 것.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였다는 건 말이에요. 2주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당황스러움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첫 해외 수출 계약 체결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이었죠. 불과 2주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뉴스였어요. 비행기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제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할 겸 하루 쉬고 다음 날 바로 전략연구소로 출근했어요. 앤드류, 어땠어? 존 밀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심각하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달라요. 회의실에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존이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한 동맹국이 아니에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거죠.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방산 수출 100억 달러, 세계 10위권 군사력, 독자적 지휘 체계 구축, 첨단 무기 개발 능력. 숫자로만 봐도 놀라운 변화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한 동료가 반박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우리도 한국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현지에서 본 사례들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5G 기술, 배터리 기술, AI 기술들이 미군 무기 체계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 역으로.
미국 기술을 개량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 그럼 철수해도 된다는 거야? 존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관계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보호자와 피보호자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요.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퇴역 장군의 말, 젊은 엔지니어들의 자신감, 정부 관계자의 동맹 현대화 구상. 특히 젊은 세대의 변화가 주목할 만해요. 이들은 한국의 역량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고립을 원하지는 않아요. 더 대등한 관계를 원하는 거죠. 2시간에 걸친 브리핑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일부는 제 분석에 동의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장밋빛으로 본 거 아니야? 한 선임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취약한 부분도 있어요. 핵심 부품 의존도, 중국 위협 증가, 북한 핵무기.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한국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우리 혼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협력이 답이죠. 브리핑을 마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시내가 한국에서 본 서울과 비교됐어요. 두 도시 모두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이었어요.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이랬습니다. 첫째,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 보호가 필요한 국가가 아니다. 둘째, 오히려 미국도 한국의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셋째, 동맹의 미래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에 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맹의 미래 모델이다.